지금 그 수원 고법, 그러니까 이화영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항소심이 열리고 있는 수원 고법이 바로 결심 공판을 하는 날입니다. 이제 전 국민이 다 만주 변호사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이재명, 이화영 이런 자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도 오랫동안 재판을 받고 재판을 지연하고 재판 보도를 드리는 바람에 와, 결심 공판이 뭔지도 이제 다 아시죠? 바로 검사들의 구형이 있는 날입니다. 검사 구형. 검사가 얼마나 구형했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15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화영에게 수원고법 형사 1부 고법함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고법 판사들은요,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한 거래법 위반 등 사건의 결심 공판 열렸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화영에 대해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그리고 추징금 3억 4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구형을 한 거죠. 이 구형은 사실상 1심 때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15년형을 요청을 했는데 9년형으로 삭감됐죠. 9년형으로. 많은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지금 선고를 했습니다. 9년 6개월을 신준우 부장판사가 하고, 그 다음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6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늘 또다시 이화영에 대해서 그 죄 1심의 9년이 너무 약했다. 실제로 저지른 죄질이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건 이화영 피고인이 스스로 이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아니하고 무죄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사실상 죄질이 아주 안 좋죠. 뇌물을 받는 것을 굉장히 꺼리낌 없이 수년 동안 계속 되풀이했다라는 부분들을 들어서 재판부에 15년형을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1심 재판이 좀 눈길을 끌어요. 사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 저도 1심 이렇게 쭉 보다가 무죄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아니 이화영한테 무죄를 때렸단 말이야 라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끝에 부분 딱 보니까 일부 무죄였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바로 외국한 거래법 혐의 일부예요. 이 외국한 거래법 중에 바로 이제 500만 달러 스마트팜 비용이 있고 방북 비용 300만 달러가 있는데, 방북 비용 300만 달러는 송명철이 영수증까지 써줍니다. 즉 조선노동당, 금융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에 이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걸 재판부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는 특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금융제재 대상자에게 전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500만 달러에 대해서의 외국한 거래법 위반 혐의는 적용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고법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따라서 실제로 15년형 구형에서 얼만큼, 그러니까 지난번 1심에서 받았던 9년 6개월에서 얼만큼 더 늘어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혼자서 떠들고 있는 와중에 우리 방금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강찬호 논설위원, 이제 논설위원이라고 제가 언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언론인 강찬호 언론인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늦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복수하셨죠? 그렇습니다. 복수설전. 복수설전. 네. 복수설전입니다. 혈전이 아니고. 자, 방금 속보가 들어와서 제가 이거부터 얘기했어요. 이화영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다.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 뭐 재판 관련해서 혹시 들으신 건 없으세요? 다른 얘기는 들은 건 없는데, 네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음 주면 슈퍼이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볼 때 네네.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 또한 불리하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검찰이 적어도 네. 1심보다 더 많은 형량을 구형을 했고 네네. 지금까지 드러난 죄질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네. 이화영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은 뭐 극히 적을 것으로 그렇죠.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가면 올라갈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제 그 본인이 연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도 당연히 이제 관련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지금 굉장히 속으로 지금 천근만근 네네.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여지죠. 이제 오늘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 구형 결과에도 이재명 대표가 아주 귀를 아주 기울이게. 신경을 곤두세웠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네. 이렇게 된 이상 아마 조만간 또 이제 사절단이 우리 저 이화영 이 지사가 갇혀 있는 저 감옥으로 쇄도할 것 같다. 존버 버텨라. 오늘 명태균 녹취록 나왔다. 깠다. 네. 오늘 뭐 아주 그냥 저 용산 지금 들여 빠졌다. 예. 조금만 참아라. 예. 그러니까 이재명 곧 대통령 된다. 예. 그리고 너 되면은 시켰습니다. 1차로 복권 사면 해줄게. 예. 그런데 저 500원 걸게요. 네. 진짜 500원? 천만 분의 1이라도 대통령 안 되겠지만 어쨌든 네. 만약에 가정을 한다 그래도 이재명은 결코 사면시켜주지 않을 거다. 네. 왜냐하면 옛날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조선일보에서 그때 단독을 했는데 이재명이 초반에 검찰에 출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도지사 네. 시절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화영이 그때 무슨 죄로 법정 구속당했냐면 네. 바로 그때 당시에는 대북 송금이 그렇게 큰 그렇죠. 이제 그렇죠. 안 나오고 네네. 뇌물죄였어요. 주로 뇌물이 막 얘기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 이화영이 이렇게 받아 처먹었다라고 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죄질이 나쁜 사람인 줄 미리 알았다면 부지사를 안 시켰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목으로 나가요. 그런데 사실 이화영이 솔직히 얘기하면 무슨 이재명과 관련돼서 네. 제대로 일을 한 게 있나요? 예를 들자면 이화영이 첫 번째 잘못한 건 마치 진짜 이 방북단에 포함되듯이 기자들한테 다 얘기하고 그렇죠. 보고도 다 했어요. 그래갖고 그 전전날인가 기자들한테 우리 저 조지사께서 가시면 뭐 어떻고 저떻고 설레발을 다 했는데 네. 그 분이 그걸 놓쳤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임종석이라든지 다 자기 적이잖아요. 다 진짜 그 전대협이고 뭐고. 그렇죠. 근데 미리 알지도 못했더라. 사실 그때 얼마나 이재명이 화가 났겠습니까? 이화영 너 일 똑바로 안 해? 그러니까 이화영이 또 달려가갖고 이제 누구 만나고 돌아와서 길이 열렸습니다. 방북하시게 됩니다. 네. 그런데 뭐 그래봤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사고 맞췄지. 이화영이 제대로 이재명의 그런 어떤 눈높이에서 일을 했겠느냐. 그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네네. 그 결정적으로 김성태가 깐 청기누설. 네네. 김성태 회장하고 이제 그 이화영 재판에 김성태가 이제 출두가 됐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네. 이분은 사실 이화영 변호인이 아니죠. 그렇죠. 이재명 그렇죠. 변호인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화영 변호인이라는 탈을 쓴 네네. 이재명 변호인이 김영태. 김성태한테 네. 뭐라고 묻냐면은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바로 이화영을 압박해가지고 네. 야, 너 이재명한테 방북 비용 대납, 네. 쌍방울 대납 탄 사실을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법정에서 인정하라. 네. 이렇게 했느냐? 네. 이렇게 김성태한테 물어본 다 거야. 그쳤죠. 네가 이화영 보고 다 끝났어. 그러니까 인정해. 이재명한테 쌍방울에서 대납했다. 이 사실을 보고한 거 맞잖아. 그러니까 그냥 인정해. 당신이 그렇게 회유 압박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부인을 이화영 아닌 실제 이재명 변호인한테 딱 그냥 일축을 해버리고 네네. 그 다음 말을 뭐라고 했느냐? 그때 이화영은 오로지 오히려 나한테 이재명은 뱀 같은 놈, 뱀 같은 사람 그랬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화영은 나한테 뇌물 받은 사람이 잘 받으면 되지 왜 나를 끌어들이는지 이해가 안 돼. 뇌물 받은 게 이재명인데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누구야 그 이화영이 했다. 그렇죠, 지금 이화영의 본심은 이재명 뱀 같은 놈이다. 뱀 같은 놈이야. 나를 끌어들여고 말이야.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속으로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사명복권을 시켜줄 수가 없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화영 쪽에서 왜 나 안 시켜줘? 그럼 너 나보고 뱀 같은 놈이라 그랬지? 나 뱀 맞아. 뱀이. 나는 진짜 이재명이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뒤끝이거든요. 뒤끝 장렬에. 정봉주. 맞아요. 정봉주도 사실 그때 옛날에 손학규 쪽 캠프 쪽에 오른팔이었고 그때 정동영의 오른팔이었던 이재명과 몸싸움 했잖아요. 그랬고 택시에서 그때 한 사람씩 택시가 아니라 자기 차에 불러다 놓고 최고위원 후보들 할 때
뒤끝 장년. 그렇죠. 정봉주를 딱 태워갖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요즘 좀 성질 죽이고 사나요? 그 당시에 부딪혔던 거. 그렇죠. 근데 이화영에는 진짜 뒤끝이 있어요. 왜? 불었잖아. 그럼요. 처음부터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그나마 개전의 정이 있는데 그렇죠. 네. 2번이나 검찰에 가갖고 이재명한테 보고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야. 그럼요. 이재명이 이화영을 뭐가 좋다고? 아니 지금 제가 요즘 또 이 국민의힘 네. 의원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네네. 어저께 들었어요. 어저께 들었는데 네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에요. 네네. 이분은 원래 정계에 있던 사람이 아니야. 네네. 그래서 이분은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그렇게 괴물들일까? 아하. 이제 이 신문이나 또 이제 동료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저 민주당 의원들이고 특히 친명 얘네들 사람이 아니다. 개딸의 무슨 아주 홍위병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래서 직접 자기는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봤대요. 네. 그랬는데 이제 국회에서 같이 이렇게 피부로 겪은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보니까 정상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말을 해보면 아니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쫙 나온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것만큼 그런 선입견이 그런 괴물은 아니었네. 이제 이랬는데. 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저녁에는 분명히 좀 정상적인 얘기를 하고 가다가 아침에 딱 이재명 대표 만나고 뭐 그런 거기 민주당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또 보니까 완전히 그냥 돌변해가지고 하이드씨로 바뀌어. 저녁에는 지킬이었는데 갑자기 하이드로 바뀌어.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자기가 봤더니 이게 만약에 대표 하라는 대로 안 사고 또 그다음 대표가 우리 일로 가자 그러는데 대표님 그거는 조금 거기로 가면은 너무 지나치게 극자 노선이니까 조금만 오른쪽으로 이러면은 그 순간 딱 대표가 눈빛이 달라지면 그러면은 뒤끝 장렬. 그러니까 그 의원들이 그게 겁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한 말 여기에 토를 단다든지 이거 갖고 조금 좀 달리 해보자라고 하면 요때가 한마디로 뒤끝이 장렬한다는 거고 한 가지 더 뒤끝 장렬 대표적인 게 이거 있죠. 자기하고 경선을 치렀던 박용진. 박용진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난리쳤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한번 날아갔잖아. 누구죠? 안기령인가 날아갔잖아요. 그랬는데도 또 이거를 굳이 바락바락 누구를 했습니까? 거기다가 한민수 꼽았잖아요. 한민수 꼽죠. 한민수를 강북을에 꼽은 거 아닙니까? 박용진. 그 박용진 후보랑 꼽았는데 이분이 얼마나 급하게 꼽았냐면 이게 송파 주소가 송파구민이에요. 지금도 송파구민이에요. 지금도 송파구민. 갑작스럽게 벼락 공천을 받은 거죠. 그래갖고 워낙 하도 벼락 공천을 받다 보니까 송파구민을 꼽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은요. 그때 이 후보자 주소 신고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고 기간을 지났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미 요이 땅하고 선거를 해서 들어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사실 이 사람 공천하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은 왜냐면 도봉 구민이 되고 싶어도 강북 구민이 되고 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도 그냥 무리하게 꼽다 보니까 지금도 송파구민으로 그러니까 지금 도봉구 국회의원이 송파구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뒤끝 장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화영의 대북송금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15년형을 구형을 했고요. 수원고법의 지금 재판 과정을 지켜보니까 와 수원고법 신준우 부장판사 못지않게 아주 깐깐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쭉 흐름이 그러니까 결코 내려가지 않고 얼마나 더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올라간 형량만큼 이재명이 얼마나 떨 것인가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말하다가 약간 헷갈린 도봉이 약간 들어갔는데 다 강북입니다. 강북. 강북이야. 강북 구민 여러분 어떻게 송파구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지금 뽑으셨는지 지금 유영하 의원이죠. 변호사가 아니고 참 유영하 의원을 인터뷰하셨어요. 그렇죠. 사실 유영하 의원을 만난 이유가 바로 8년 전과 비교를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약간 그 기자의 촉으로 그렇게 해봤는데 어떻게 전 언론인으로서 괜찮은 아이디어인가요? 오늘 아침에 얼마나 회자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포털에서 상위권이었어요. 계속. 왜냐하면 내가 강찬호라는 사람이 쓴 건지 몰라. 그냥 제목만 딱 하고 나도 들어갔거든.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제목이 잡아 끌면 들어가면 일단 성공했는데 성공했네요. 또 나 자화자찬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신 거는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이거예요. 유영하 의원은 사실 그 당시도 다 들여다봤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나왔을 때 가장 직은해서 그렇죠. 그 당시에 소회 같은 거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박근혜 그럼요. 전 네, 대통령한테 네. 그 거의 모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 지금과 8년 전에 그런 어떤 탄핵과 비교를 했을 때 네. 지금도 탄핵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죠. 그게 가장 그게 핵심 핵심이잖아요. 질문이죠. 예, 네. 예. 뭐 근데 한번 읽으셨으니까 보셨겠지만 일단 예.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음흠. 그때를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겪어봐서 아는데 이게 중요하죠. 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가장 큰 거는 우선 음흠. 지금 탄핵 갖고서 민주당이 땡땡거리는 거는 네. 김건희 여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본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탄핵은 대통령 본인이 직무상 행한 내용이 헌법에 중대하게 위배됐을 때 네. 그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선 부인이 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서도 지금 명확하게 혐의가 드러난 것만 따지자면은 네. 그나마 좀 근접한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인데 네. 이것은 대통령하고 결혼도 하기 전이에요. 네. 네. 그 지금 직무하고도 지금 직무 임기 중은 물론이고 네. 네. 과거 대통령하고 10년 전에 결혼하기도 전의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또한 대통령과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 탄핵을 우선 법적으로 할 근거는 거의 없고 네. 두 번째는 그때는 지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 유영하 그 의원이 볼 때 탄핵당할 이유가 없는데 탄핵을 당했다 이제 이렇게 네. 보는 건데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네. 섣부른 사과, 아하. 섣부르고 추상적인 사과가 화를 불렀다. 음흠. 그러니까 정확히 2016년 10월 25일 네. 그때 이제 그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이게 네. 나오면서 네.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네. 1차 사과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사과 내용을 잘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사과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가장 큰 거는 주변에 보좌하는 사람들이 네. 네. 그냥 막 여론이 나빠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네. 일단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태 파악도 미처 못하고 사과를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사과를 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저게 뭐야 지금 사과도 아니네. 그냥 뭐 국민에게 심력 끼쳐 죄송하다? 아, 뭐 하자는 거야. 네, 그러면서 네. 거기서 또 하나 중대한 실수는 네. 거기서 내가 최순실의 네. 그 때로 뭐 연설문 같은 거는 조금 의지하다 보니까 네. 이거를 최순실한테 보여줬다. 청와는 네, 네. 요 부분인데 예. 이거는 그야말로 청와대 문서를 예. 민간한테 보여줬다. 네. 이것을 대통령이 입으로 시인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정법 위반 소지를 본인이 그냥 자인하게 얘기해버리는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는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인데 네. 해버리면서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어허. 그다음에 의문은 더 증폭되고 그렇죠. 이래서 지지율 더 떨어지고 점점 더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네. 2차, 3차 사과가 사과를 부르는 네. 이런 악순환이 됐기 때문에 네. 자충수였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면 된다 이거고 예. 지금 민주당이 예. 무려 13가지를 갖고서 탄핵을 하겠다고 예. 탄핵이 아니 특검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예. 이거를 볼 때 일단 여사 문제 해결은 꼭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탄핵당할 위기는 아니다. 일단 위기의 성격이 다르다. 물론 긴장을 해야 되지만 네. 탄핵당할 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냉철하게 대응하면 되는데 가장 큰 거는 여사가 그때와 달리 뭘 잘못했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다음 나머지 의혹은 근거 없다고 명확히 해명을 하고 그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력 끼쳐 죄송하다. 이제 이렇게 좀 진솔하게 사과를 한다면은 그리고 동시에 이제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뭐 여사 라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어떤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탄핵 위기는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네. 지금 이분이 원래는 친한보다는 친윤에 가까운 분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예, 예. 그런 한동훈 그렇죠. 대표를 비판해 TK. 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그 얘기를 해요. 난 이걸 조금 놀랐는데 네. 특별 감찰반은 받으라고 했어요. 특별 감찰관을 네, 받아라. 왜냐? 네. 가장 큰 건 간단. 아니 여사가 대외 활동 자제하는데 그러면 옆에 특감 있건 말건 두려울 게 뭐가 있냐? 네네. 이겁니다. 네. 네. 저는 굉장히 공감했어요. 네. 예. 보니까 뭐 TK 민심 얘기도 나왔네요. TK 네. 민심이 상당히 이반되고 있잖아요. 그게 근데 유영하 의원은 워낙에 TK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제가 딴 데서 좀 쓴 거긴 한데 지금 TK에서요. 예. 맨 처음 김건희 여사였다가 네네. 김건희였다가 네. 요즘엔 갸가 했다가 가가. 근데 요즘 갸를 넘어섰대요. 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네네.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이걸 제가 딴 사람들하고 바로 TK1한테 들었어요. 네. 지역구 내려가 겁난다. 아하.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용산에 얘기도 못하고 아하. 속만 끓이고 있어요. 아. 근데 유영하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 여사와 대통령에 대한 애정은 분명히 남아있다. 네. 하지만 네.
TK에서 적어도 두 가지를 좀 여사가 했으면 한다. 네. 1번 예. 노출 빈도 줄여야 된다. 예. 지금 보면은 뭐 외교라든가 이런 거 어쩔 수 없지만은 네. 지금 자기를 홍보하는 느낌을 주는 듯한 그런 네. 노출이 많다. 그냥 결정적으로 마포대교. 마포대교인데 이것도 저도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예. 또 자기 홍보를 하는 그런 느낌을 준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 여사는 좋은 의미로 간 것 같아요. 자살 예방의 날. 아니 그건 좋은 의미예요. 네. 진짜. 그래서 이제 자살 예방의 날에 특히 그 자살자가 많은 가장 그 비운의 다리, 비극의 다리가 마포대교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맞아요. 거길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살자가 덜 나오게 할까? 뭐 그런 마음으로 간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가서 그 마포대교에서 자살자를 단속하는 그 경찰들, 예. 그런 경찰들을 위해서 아마 뭐 다과라든가 바리바리 싸고 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과를 주면서 격려하는 사진을, 위로하는 사진, 이거를 찍었어요. 그게 아니 근데 그걸 안 찍었을 리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200장을 찍었어요. 200장. 예. 200장 찍었으니까 그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사진이 사진을 있어요. 그럼 풀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 사진을 또 올렸어요. 아, 네. 지금 보면 착착 우리가 아귀가 맞는데 네. 마지막 순간 아귀가 안 맞아. 왜? 올렸어. 당연히 정무 홍보 다 올렸어. 아, 올렸어. 그런데 올린 올렸는데 게 신문이 올린 게 아니라 아니 픽할 때 선택해라. 잠깐 아니 그건 예. 밑에 그 사진 찍는 사람이 우선 있고요. 예. 그럼 사진 찍어서 갖고 오면 예. 그 안에서 홍보 파트 책임자가 있잖아요. 네네. 그 홍보 파트가 어느 게 여사님 잘 국민한테 보일까? 그래서 아 이렇게 지금 우리 경찰관 위로하는 모습 이거 좋네. 이거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올렸어. 올리는데 거기서 빠꾸가 먹은 거야.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저 청와 용산에 출입하고 있는 우리 신문 사진 기자 후배들이 있어요. 그 사진 기자 방이 있어요. 그리고 용산이 어떻게 사진을 배분하냐면요. 용산에 출입하는 이 언론사 사진 기자들 방에 거기다가 쏴줘요. 오늘 여사님이 마포대교 갔는데 여사님 마포대교 간 사진은 저희가 보내드린 3개의 사진 중에서 골라 쓰십시오 해갖고 보내줘요. 대통령실 사진이잖아요. 그 대통령실이 그 대통령 사진 기자 풀이 아니고. 그렇죠. 대통령실 거기서 사진 찍는 사진사가 4명 있어요. 예. 그 중에 4명 중에 제일 젊은 여성이 있는데 그 젊은 여성을 여사가 상당히 선호한대. 그래서 대부분 그 젊은 여성 사진사가 찍은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이 사진들의 특징은 여사의 개인적인 어떤 이런 측면이 강조되고 정무적인 측면이 상당히 고려가 안 된 사진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진이 어떤 파장이 그렇죠. 여사나 대통령의 사진은 그 자체로 고도의 정무거든요. 아, 그럼요. 어마어마하죠. 고도의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관점이 싹 사라지고 여사 개인이 뭐 굉장히 돋보인다든가 뭔가 어떤 그런 매력이 강조된다든가 이런 것 쪽에 만약에 포커스가 나가면 정무적으로 참사가 일어날 수가 많은데 이 경우가 기자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왜 이런 게 올라오냐. 근데 뭐 이게 위에서 이게 쓰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단단히 그 용산의 정무 홍보 기능이 고장났다. 그리고 전문적인 정무 홍보 라인이 배제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날 제목이 시찰이 아니라 격려로 나갔어야 돼요. 사진 한 장이 위로 격려죠. 위로 격려로 나가야지. 네. 시찰이 되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유영하 의원의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요약을 좀 해주시면. 유영하 의원은 두 가지인데 한마디로 여사 대외 활동 자제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김건희 라인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다 그냥 정리할 건 아니고 책임이 확실하게 규명된 사람들은 정리하라.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여사가 지금부터는 그늘진 곳,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묵묵히 도와라. 그렇죠. 그거 한 1, 2년 하면은 다 입소문 나서 여사 이미지 다 회복되고 대통령한테 엄청난 자선된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딱 이겁니다. 유경수 여사가 간 길을 걸어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솔직히 좀 너무 무리한 요구 같고요.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제 생각에는 이제 핸드폰을 어디죠 그냥 한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러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강찬 의원이 쓴 거예요? 관점. 그렇습니다. 소위 관점. 이거 취재하신 거죠? 취재한 거죠. 실제로 용산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거기 그냥 여권 소식통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권 소식통. 진짜 고민이 많나 봐요. 그러면. 고민 많죠. 제가 밤에 통화하면은 대놓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제가 유도로 얘기를 하는데 한숨만 쉬어요. 그러다가 슬쩍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이 재보선 끝난 다음에는 한번 이 여사 우리 폰 바꾸고 폰번도 지금 바꾸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구문이야. 벌써 바꿨다는 얘기가 있어요. 솔직히 지금 안 바꾸면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솔직히 바꾸더라도 그걸 바꾼다는 게 이거잖아요. 주소록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번호가 바뀌니까 우선 문자 해오던 사람들이 모르니까 못한다 이거야. 톡이 바뀌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했던 거는 다 그리고 그 얘기는 다 폭파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저는 근데 이거 말이죠.
공천 받을 때 말입니다. 네. 공천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용 의원 있었는데 네. 이분은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난 21대 총선에서 네. 그 비례대표 됐잖아요. 네네. 근데 비례대표 이분 되려고 공천에 어떻게 했냐면은 네. 그때 황교안 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한테 전화 700번 했대요. 700번. 공천 한번 받으려고 전화 700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뭐 수준 낮다고 보시지만 파이팅 능력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파이팅.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천 한번 받으려고 700번 전화했는데 그게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에요. 이 의원은. 이번 의원이 재수인가 삼수에서 됐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시험 볼 때, 두 번째 시험 볼 때도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를 적어도 2000번 이상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예.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이나 네. 정치인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지금 여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공천이나 관직 받으려고 지금 정치적 사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여사 전화번호 바뀌었다고 포기할까요? 아니죠. 700번 전화 이상 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3일이면 다 복구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사는 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예. 폰 100번 바꿔봤자 마음 안 바뀌면 아무 소용없다. 네. 그렇습니다. 공천 얘기로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죠. 오늘 하루 종일 네.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저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준석이라고 봅니다. 아, 오늘의 주인공은 이준석이다. 좀 오늘 한번 우리 이종근 의원께서 네네. 좀 세게 길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 대책 회의를 긴급 열어서 기자회견처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이 서로 나눈 대화가 실질적으로 풀어집니다. 5월 9일이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만 지나면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이 되는 바로 그 전날 당선인 신분으로 명태균과 통화를 하는데 내용의 골자는 이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천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내가 이제 공관위에서 저기로 왔다. 명단이 왔는데 내가 김영선을 얘기했다. 뭐 네. 그런 취지였고요. 그런데 당에서 말이 많네 하면서 끝납니다. 점점점이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끝났습니다. 자, 이게 일파만파가 되고 그러자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죠. 대통령은 그런 권한이 없다. 네. 실제로 권한은 이준석과 윤상현이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당대표였고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었으니까요. 네. 사실 그건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준석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다 대놓고 이준석이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뭐게요? 양두구육. 아, 그렇군요. 네. 양두구육이라고 치면 이준석이 거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 6번은 나옵니다. 이것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잘 안 모를 것 같아요. 양두구육.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은 컴플렉스가 있어요. 내가 너무 좀 어린 나이에 정치인 이런 당대표 반열에 있으니까 뭔가 있어야 돼 나한테. 그렇죠. 그래서 네, 맨날 네, 삼국지 얘기하고 되도 않는 삼국지 얘기하고 네, 꾀주머니 그렇죠. 얘기하고 비단주머니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양두구육 운운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받는 줄 난 몰랐다. 공관위의 보고를 받는 줄 몰랐다. 그건 너희들이 해명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말미잘도 등장합니다. 말미잘도 이것보다 잘 대응할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양두구육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준석과 관련돼서 왜 이준석으로 얘기를 시작을 하냐면 봅시다. 지금 결정적으로 명태균이 강혜경의 녹취록을 통해서 강혜경이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강혜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태균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이준석이 김영선을 전략공천 해줄 테니까 민주당 후보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너 지금 민주당 이기는 여론조사를 지금부터 하라. 라고 강혜경에게 이야기했다는 걸 강혜경이 지금 폭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똑같은 얘기인데요. 강혜경 쪽에서 얘기되는 게 이준석한테 사정해서 김영선의 정작 공천을 받았다. 라는 얘기를 명태균이 강혜경한테 했다는 게 이게 사실 지금이 아니라 한 수십 일 전에 이미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미스테리가 있죠.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김영선을 얘기했다라는 한 축이 있고 이준석이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전략 공천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이 두 개 축에서 둘 다 맞는 건지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건지 그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다시 돌아옵시다. 강 언론님께서는 사실 정치부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뭐 우리 이종근 위원님만큼은 아니지만 아닙니다. 네, 오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 핵심이 당 대표가 더군다나 보궐선거 몇 개 안 돼요. 이거 다 지선 때였잖아요. 그러면 경남이라는 지역에서 전략 공천을 하는데 당 대표는 아유 나는 전혀 몰라. 아니 이거 공관위원장이 했을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거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냐면요. 우선 이준석 대표는 당시 명태균 씨랑 되게 친한 사이였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그리고 굉장히 의존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왜 그런지 자 우선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 씨의 관계는 한마디로 총선 때 1분 1초가 그야말로 아까운 총선 국면에서 명태균 씨가 보자고 하면 자기 지역구 열심히 싸우고 있는 화성을 떠나 그야말로 칠불사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선거 때는요.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화성을 떠난다는 거는 그야말로 화성을 떠나서 지구로 가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칠불사까지 간다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친분이 있고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교류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네네. 칠불사까지 그 먼 거리를 그 경상도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네. 그것만 봐도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 씨는 굉장히 긴밀한 사이였고, 그리고 그때는 더 아마도 긴밀한 사이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5월 9일 날 지금 이제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 지금 만약 지금 민주당 논리라면은 그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결정된 거냐 아니면 그 직전에 한 거냐 아니죠. 이미 일찌감치 사실 그 당에서는 김영선 해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죠. 김종영이라는 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지금 이준석 대표 중에서는 그 얘기가 나올 텐데 이 경남 지역에서 그 지역구에 여성 의원이 그렇게 나오는 일이 거의 없었다. 전례가 그렇죠. 없는 수준이었다. 여성 중진이 나온 적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 가산점, 그다음에 당에 대한 기여도, 명망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하니까 김종양과 그 김영선 중에 당연히 김영선이었고 그다음 김종양도 그래서 그런 논리에 승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김영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는 이미 당에서 그쪽으로 다 기울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저는 그 당에서 애초에 그 당심도 기울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이심도 이준석도 기울어져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진짜 윤심, 윤상현 다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왜냐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해요. 명과 김영선이 또 한 커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무엇보다도 그 당시 명태균의 지위는 지금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대통령 당선인. 사실 대통령보다요. 대통령 당선인이 더 위세는 더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임덕은 취임식 날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시작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 대통령 당선인 부인도 말이죠. 지금 완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명 선생님. 그래서 그때 명태균의 어떤 그 파워는 대단했단 말이죠. 그 핵심은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예상을 깨고 그 우리 보수 정당의 당대표가 됐죠. 젊은 당대표가 된 거. 그리고 그 전에 또 예상을 깨고 안철수를 꺾고 오세훈 시장이 된 거. 그 경선에서 돼가지고 서울시장까지 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이 한마디로 껌뻑 죽었다. 이런 기적을 창출한 하여간 그 마이다스의 손. 명태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명태균이 이번 보선에는 특별히 김영선을 미인다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을 봐도 뭐 무리가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시비를 걸려면 사실상 민주당이 이번에 비명 학살을 당한 그런 지역들, 분쟁 지역들에서 내리 꽂아갖고 공관위 같은 거, 거치지 않고, 그냥 내리꽂아서 됐다면 말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창원 의창 지역에서 다른 후보들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이의제기한 사람 무지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물론 당대표하고 대통령 당선인의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대표, 권력자의 공천 개입을 갖고 떠들려면 민주당은 그 점에서는 할 말이 없고, 다만 어쨌든,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다는 점. 근데 이게 참 이중적이에요.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개입했다고 볼 수가 없고 또 두 번째는 저 발언 자체가 정말 그러면 공천을 지시했느냐. 이미 공천이 다 확정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공천을 지시했는지도 의문이고 셋째는 1호 당원으로서 공천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견은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원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나중에 범죄로
원내대로 구성하고 탄핵으로 갈 요건이냐. 저는 탄핵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왜냐 가장 결정적인 건 그 일은 대통령 되기 이전의 일이에요. 탄핵은 대통령 된 이후에 탄핵 대통령으로서의 행동이 헌법에 위배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공천 개입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현기환 정무수석이 공천 개입을 했다고 그때 실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와 비교를 하면 그때는 사실 증거라고 제출된 것들이 있어요. 여론조사도 하고 또 실제로 무슨 리스트를 작성했다. 이런 식의 좀 뭐랄까 어떤 스토리가 딱 엮어지는데 이건 불명확한 표현들. 공관위에서 왔는데 김영선 얘기를 했고 당에서 말이 많다. 이런 챕터로 따지면 한 3가지의 얘기인데 이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어디까지 전달해야 됐고 이런 특정하기에는 애매모호하다. 그렇죠. 실제로 법리적으로 다툴 때 다툼의 여지가 너무 많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표현이에요. 다만 이제 여기서 그래서 핵심은 사실 그것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좀 대통령이 한 말하고 지금 드러난 게 좀 차이가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진짜 논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공천에 개입했냐 안 했냐 이거는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이미 이준석 대표라든가 그 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김영선 의원을 당시에 이제 공천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이고 그와 관련돼서는 왜 김영선을 공천해야 했느냐는 이준석 대표가 상세하게 페이스북에 이미 설명한 바가 있어요. 네, 2번이나 했죠. 그 공천 개입 여부보다는 본질은 이제 거짓말 논란인데 왜 대통령실이 지난 8일 날 대선 경선 막바지쯤에 여당 정치인이 우리 윤 대통령한테 명태균하고는 거리를 두라 조언을 냈고 그래서 대통령은 이후에는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 취임식 전날에도 이렇게 지금 뭔가 통화한 이런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명 씨하고 거리를 두지 않고 또 그다음에 대화나 문자를 이제 안 받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지금 거짓말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이게 이제 한 가지가 되고요. 부인 못 하죠. 그거는 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좀 대선 전에 명 씨가 2번 만남 가졌다. 그 이상은 없다. 뭐 이런 이제 이런 투를 했는데 이것 역시 4번 이상은 적어도 만난 정황. 그래서 이런 거가 돼서 거짓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느 정도 거짓이다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그런 거는 대통령이 법으로만 어떤 정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론과 그다음에 상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의 영역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좀 국민들한테 해명을 하시고 어떤 사과의 뜻을 밝히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당시에 한 번 만났다, 2번 만났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지적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2번 만났다 그러면 3번 만나면 그게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이 명태균이 주장하듯이 얼만큼 명태균이 어떤 부분에서 그 도움을 줬느냐, 실제로 개입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딱 잘라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의 불법적인 여론 조작이 선거 과정에서 정당 민주주의나 우리의 어떤 그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으니까 뿌리 뽑아야 된다라든지 명확하게 어떤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 선을 긋지 못하고 또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까지 사실 명태균이 알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늘 좀 우물쭈물하는 느낌. 그러니까 전 진중권 씨가 이걸 참 잘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항상 보면은 해명을 할 때마다 굉장히 나중에 그것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식으로만 쥐꼬리 해명을 하고 그렇죠. 또 전체 그림에서 보면 이게 악의가 안 맞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피해의식 속에서 하다 보니까 자꾸만 해명이 더 큰 사고를 낳는 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산은 제가 볼 때는 뭐랄까 좀 피해의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사과를 하고 여기서 한번 다 까면은 굉장히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르게 된다. 라면서 계속 감추려고만 하는데 그게 진짜 화를 부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진짜 화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제도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시원하게 어퍼컷 먹이는 사람. 선이 굵은 행보를 보이는 사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엔 통 크고 선 굵게 좀 전체 윤곽이 드러나고 좀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안 막게. 근데 꼭 보면은 처음에 어떤 사건이 터지면 법으로 접근해요. 법으로 잘못한 거 없지 않느냐. 법으로 잘못한 거 없죠. 근데 정치는 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계속 검찰이나 법 쪽에 계시지 왜 대통령을 해요. 대통령은 법은
정치 최소한입니다. 네. 그 위에 상식도 있고 여론도 있고 국민 정서도 있습니다. 네. 어떤 정무적인 고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발언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떤 사안이 터지면 법을 어긴 건 없지 않느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지지율 떨어지고 추가적으로 사과를 하겠죠. 추가적으로 어떤 계속적으로 어떤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발 정치를 법으로만 접근하지 마십시오. 네. 그건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제 좀 내일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아마 운영이잖아요. 그렇죠. 운영이고 내일 아마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굉장히 치열할 거고 아마 오늘 지금 용산이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실제로 국회에서 벌어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민주당, 조국당 등 야당의 공세를 방어를 해야 됩니다. 뭐. 저는 그래서 정진석 실장이 아마 내일 나와서 이제 우선 정치인이니까 네. 아마 뚝심을 발휘하고 나름 오늘 밤을 날밤을 새 가지고 대응 논의를 만들 거예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네. 자, 내일 정진석 실장이라든가 내일 아마 정무 홍보 네. 공식 라인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이 내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땐 이 사람들이 나와서 방패를 하는데 정작 용산에 다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힘을 못 써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공식적인 공식적으로 지금 대통령실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운영이 나와가지고 야당의 공격을 엄청나게 방어를 하고 방패 역할을 합니다. 네. 많이 얻어 터지고 하면 내일 멍도 엄청 들 거고 네. 권투선수로 치면 펀치 드렁크 생길 겁니다. 네. 그래도 그 온몸 던져서 막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용산 들어가면 업무 배제돼요. 사실상 제가 듣기에 그래요. 지금 비서실장이 말이죠. 네. 요직 인사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 비서실장으로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될 걸 못 하고 있다고 해요. 아니 자기가 가장 높은 직위 아닙니까 대통령 아니죠. 다음으로? 대통령이 그걸 안 주니까. 아이고. 누가 하는지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진짜 인사 누가 하는지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네. 결국은 지금 첫 번째하고 연결됩니다. 진짜 인사 누가 하나. 그 진짜 인사 누가 하는 분 이제는 좀 그분이 업무 배제돼요. 뭐 누구누구가 지금 무슨 뭐 공기업에 어디로 간다더라. 사실 그거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건 안 됩니다 했다가 오히려 조인트 까였죠. 뭐 그랬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게 이제 그냥 깔 수 있어요. 저 강훈 비서관인데요, 전 비서관. 예. 자, 이분이 옛날에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 예. 그 윗선 업무 영역 법무 범위 띄워서 기자들한테 흘렸다가. 네네. 하극상 논란에다가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죠. 네네. 여러 가지 다른 지금 논란도 구설수도 있어서 네네. 결국 사표를 썼는데 이분이 지금 한국관광공사를 간다고 합니다. 차장을. 예. 아이고, 그 내정됐다는 설까지 나왔는데 네네. 이분이 관광에는 뭐 문외한이고 그런데 이분은 애초에 말했지만 그런 논란도 있고 김건희 라인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네. 그런 정리 차원에 나가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네. 이런 분이 나가자마자 또 그런 차관급의 그런 좋은 자리를 간다. 이거는 안 됩니다. 네. 한마디로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정진석 실장을 비롯한 정무 라인 방패용으로만 쓰면 안 되고 정식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패용만 쓰고 딴 거 안 하니까 그분들은 나가서 맞아 터지고 돌아와서는 딴 일도 못 하고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지금 김건희 라인은 그 비서관들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 이 명태균 녹취록 이거 터진 거 네. 이것 때문에라도 네. 더더욱 네네. 지금 김건희 라인 정리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네.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김건희 여사가 계십니다. 김 여사를 정말 배제하셔야 됩니다. 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안 하면 정말 이제 앞으로 호미로 막을 거 정말 가래로도 못 막고 저는 큰 사달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게 바로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어쨌든 이 하산을 하고 이 정부가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전하는 말씀 듣고 올까요? 네, 그러시죠.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문다혜가 사실 문다혜가 아닌 김정숙 일가지, 그러니까 문재인 일가와 그 다음에 이재명 일가지, 이들은 완전히 자신과 함께하는 참모진들이 시니어와 집사들이야. 네, 맞습니다. 난 차라리 아까 이거야. 이재명은 자기
자기 부인의 전부 다 시녀와 집사시켰고 네. 또 이쪽 집안은 딸의 모든 것들을 다 청와대가 다 동원하게 완전 네. 시녀야, 시녀. 예. 자, 보세요. 제가 이번에 보고 참 기가 막힌 집안이다고 생각하는 게 문다혜가 뭐 독립된 생계를 지금 갖고 있어서 저기 공개 재산, 문재인 재산 공개할 때 빠졌잖아요, 지네들이. 예. 우린 독립이다. 그런데 웬 독립이 말이지요. 이 문다혜가 하는 모든 숙박업을 전부 다 챙겨줘. 청와대 직원들이. 네. 예를 들어서 수금하는 거 챙겨주고, 그 다음에 그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뭐 그 띄는 거 있잖아요. 왜 그 뭐 저 등기부 띄는 거? 이건 또 저기 행정관이 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돈 붙여주는 것도 누가 해? 양이네스인가? 돈 붙여줘. 수익 오면 태국에 있는 또 붙여줘. 전부 다 청와대 직원들이 아주 숙박업을 대신 해줘요. 자, 근데 숙박업 등록을 했느냐? 예. 무등록이거든요. 예, 등록 안 했지. 자, 그런데 불구하고 예. 나중에 자금 출처를 물어볼 때 예. 이것도 뭐냐면 세탁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네. 뭐냐면 실제로 거기에다가 누가 숙박을 했을까? 네?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마치 누군가가 숙박하고 예약한 것처럼 해가지고 예, 결제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수사하면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수사를 못 하니까 네.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지. 네. 실질적으로 뭐냐면 숙박업을 진짜 했나? 네. 예, 숙박업을 한 것처럼 가정에서 거기서 매출이 일어난 것처럼 해가지고 네. 문다혜한테 보내는 돈에 네. 이게 자금 출처를 네. 좀 더 이게 말하자면 세탁된 돈, 네. 세탁돈 돈을 그러니까 전부 다 비세탁 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쓸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세탁된 돈을 갖다가 써야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돈 어디서 났어? 네. 할 수 있는 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집을 살려도 출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출처를 만들 수 있는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이런 걸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다혜가 운영하지 않았으니까 네. 청와대가 대신해 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제 예상은 그래요. 유동규 본부장이 하신 그대로 영등포 경찰서가 나섰어요. 어떻게 나서? CCTV로 확보합니다. 왜 확보를 해? 투숙객이 실제로 얼마나 있었나? 예. 누가 들어갔나? 예. 투숙객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등포 경찰서가 오피스텔 CCTV를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뭐 다 이제 그 자료를 검색을 할 텐데 딱 하나만 밝혔어요. 중년의 여인이 드나들더라. 보니까 중년의 여인이 거의 그 가서 뭐 이불 드러나오고, 그러니까 왜 쇼바라고 하네 옛날에 여관 쇼바. 예. 그러니까 왜 돈도 받고 뭐 이렇게 허드렛 일 하는 그 역할을 중년의 여인이 하고 있더라. 예. 그래서 이 지금 한국일보가 단독 기사인데 한국일보 기자들이 찾아갔나 봐요. 그 여자를. 그랬더니 네. 나는 문다혜의 지인이다. 웬 지인이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요. 지인이 대신 저기 이불 빨래도 해주고, 예. 예, 이불 빨래도 하고 돈도 대신 받고 청소도 하고. 나는 그런 지인 좀 많았으면 좋겠다. 제 지인들 좀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오겐키 데스까? 예, 정말. 우렁이가 많구나. 예, 오겐키 데스까? 정말.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저는 뭐 그런 지인이 많지는 않고 가끔가다 저기 회사에서 보내주는 네. 예, 깜빵 동기는 있습니다. 깜빡 동기가 계시는군요. 예. 그런데 내가 이거 다른 얘기인데 일요 시상가 하는 그런 네. 주간지에서 뭘 봤냐면 지금은 이제 김성태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일요시사에서 김성태 회장한테 깡패 있잖아요. 네. 조폭, 다른 조폭들이 괜히 계속 찝쩍거리고 시비를 건대는 거야. 그래서 김성태 회장이 안에서 나 좀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또 이재명이가 뭔가 획책을 뭐 했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원래 김성태도 그 목포 나이트판가? 네. 사실 출신이잖아요. 네. 전주 나이트클럽. 전주 나이트클럽파. 네. 그러니까 보통 뭔가 이게 찐따를 붙을 때 네. 두목이 나서지 않고 왜 저기 넘버 4, 5 뭐 이런. 넘버 4, 5도 아니고. 양아치? 그러니까 양아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행동대들. 행동대들. 이제 그런 애들인데 이제 깜빵 안에 있는 거는 대부분 다 행동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겁이 없어요. 예. 오늘도 듣는 유동규의 슬기로운 깜빵 생활입니다. 예. 계속해 주세요. 이제 그런 애들이 뭐냐면 이제 또 이제 야진 오타가 어디 많이 가냐면 이제 징벌방 많이 가요. 아. 징벌방 가가지고도 이제 바깥에서 이제 밤 되면은 늑대 울음소리 들려요. 감방에. 왜 그 징벌방에 있는 애들? 아니 9시 넘으면은 한 20분 정도는 저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사람이죠. 비명 지르는 애도 있고. 괴로우니까. 정신적으로 네.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다음에 창문 까야 되고 욕하는 애들도 있고. 예. 막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누가 욕을 하잖아. 예. 그러면 이쪽 방에서도 이제 이쪽 방에서도 네. 아가 누가 거기서 욕했냐? 거기 10번 방 맞냐? 뭐 이래. 그러면 이쪽에서도 노래가 맞다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러면 이제 네가 오든가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갈란 게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뭐 이러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교도관한테 저 좀 잠깐만 좀 왜요? 손 좀 봐달라. 아니 제가 잠깐 가서 저쪽 쪽에 좀 조용히 좀 시키고 오겠습니다. 제가 저쪽 애들 영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한번 조용히 시키고 오겠습니다. 부탁을 해. 그럼 교도관이 들어줘요. 싸우잖아 그럼. 아니 그 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 말씀은 선생님이 여기 만약에 이제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가가지고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싶다 이 뜻이신 거죠? 징벌방에 가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가서 약간의 폭력을 생사하시겠다 이 뜻이십니까? 이 뜻이죠? 예.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저 못 참겠어요 뭐 이러면은 주무세요. 그리고 이제 오는 거지. 난 또 들어준다는 게 뭔 그러니까 일단은 이야기 들어줘. 근데 이야기는 들어준다. 교도관이 아주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로. 그렇군요. 너 같은 놈 한둘이 아니다. 늘 맨날 저녁마다 보니까 그러니까 늑대 울음소리. 예, 그게 이제 울려 퍼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김성태 회장한테도 분명히 누군가가 원래 교도소 안에서는요. 그거를 뭐라면 범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개털, 범털. 아니, 범털. 그러니까 개털과 범털. 개털은 그냥 일반, 범털이 좀. 그런 범털은 안 건드립니다. 그런데 범털 중에서도 게다가 이제 완전히 족보 범털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안 건드려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분명히 다른 뭐가 탔다는 거죠. 음모가 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사가 참 나 눈길을 끌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더 들여다보면 사실 이 기사는 조금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 택시 기사, 그러니까 문다혜가 지금 그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를 봤던 택시 기사분이 지금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합의를 봤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분이 2번인가를 한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들어가서 얼마나 그 아픈 거냐 하고 이제 그 기록을 보려고 했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 운전 치상죄를 포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냥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으로만 기소를 할 것 같다라고 나옵니다. 뭐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큰 사건이니까. 근데 어쩌겠습니까? 전 관례상으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거를 억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안타까워 하시더라도 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다혜가 안심할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무서운 데가 국세청이잖아요. 국정감사에서 어쨌든 국세청장한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탈세 의혹이 있는데 어떡할 거냐 했더니 국세청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가 잘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세청장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 되게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숙박업을 하면은요. 일단은 뭐냐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사업자를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세금 포탈 한 게 있는지 없는지, 수익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된다며요. 그러니까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는 게 맨날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들만 빼고라는 것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김정은만 빼고 북한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하다.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만 빼고 김정은만 빼고. 네. 예, 김정은 일가만 빼고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문재인만 빼고 혹은 이재명만 빼고 네. 모두가 다 지켜야 되는 룰이 공정한 룰인가 네.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숙박업은 제가 볼 때는 자금 세탁 관련된 내용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예. 저는 의심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에 누가 가갖고 숙박하면서 돈을 주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요즘에 호텔, 모텔 천진데 네. 그리고 누가 그 오피스텔 가갖고 비싼 돈 주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에어비앤비는 주로 사실 자기 집이죠. 거주하는 집을. 네. 왜냐하면 여행을 하는데 사실 호텔이나 모텔이나 이런 데서만 자면 사실 거주하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냥 네.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인데 이런 집 실제로 어떤 집을 빌려주면 네. 거기에 현지인, 로컬 현지인처럼 생활할 수 있다. 이런 게 사실 에어비앤비의 또 매력인데 오피스텔에 자려면 누가 미쳤다고 그 돈을 주고 그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그 똘따가리들 머리에는 네. 이게 뭐냐면 우리 집 비니까 요걸 갖다 누구한테 렌탈하면 예. 비는 기간 동안 예. 이걸 렌탈을 좀 해주면 네. 이거 돈 벌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겠지.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뭐냐면 실행으로 옮겨졌겠지. 네네. 이제 그래가지고 그 돈 많이 벌면 소고기 사 먹겠지. 네.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이 뭐 돌대가리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냐면 이제 비공식 돈이 많았을 거예요. 예, 예. 네. 맞아요. 띠지, 예? 예. 없는 그 현금들. 음. 그 현금들이 이제 많은데, 음흠. 그거를 공식적으로 주는 방법을 아마 그거를 택하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의심이 좀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 이슈가 계속되네요. 북한 이슈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최재형 그래서 저는 최재형 목사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목사 아닙니다. 아니, 그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고, 네. 단지 일시적으로, 유동적으로, 제한할 뿐이지, 북한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써져 있더라. 아니, 세상에 헌법에 써져 있으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겁니까? 쓰기만 하면?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이 진짜 목사 맞아 했는데, 내쫓겼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지들이 옛날에 군사정권에 파쇼 타도는 왜 했어요? 그때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게 헌법에 네. 있는데, 네네. 왜 그때 데모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헌법에 써져 있으니까 헌법에 써져 우리는 있는데, 공화국 맞네. 잠깐 자유민주주의. 일시적으로 네, 통제할 뿐이었지. 그렇죠. 예,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빨갱이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은 논리가 바로 최재형 입에서 나온 논리처럼. 그러니까 지들이 해당이 하면 되는 거지. 로맨스고 예. 남들이 하면 불륜이야.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 최재형이가 글쎄 세상에 서울에 예.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식당에 예. 가갖고 예. 글을 써줬대요. 예. 식당에 사인 같은 거 하잖아. 예. 근데 글을 써줬대요. 예. 뭐라고 써줬냐면 자주의 이슬과 주권의 샘물과 주체의 우물물이 아니면 영원히 마시지 않으리. 이렇게 썼답니다. 그냥 물 처먹지 마. 오늘부터 물 처먹기만 하면은 그냥 아주 그냥 젓가락으로 그냥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콧구멍을 그냥 이게 그야말로 긁어줄게. 주체 사상의 핵심이거든요. 예. 자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권을 갖고 주권을 가진 나라가 주체를 이룩하리라. 예. 이게 김일성의 사실 주체 사상의. 아니 근데 김일성이가 주체 사상을 모르더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김영환이 주체 사상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주체 사상을 갖다가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강철서신의 그 김영환 아닙니까? 네네. 그 김영환이 이제 북한에 간 거예요. 네네네. 잠수정 타고 갔죠. 예, 잠수정 타고 북한에 갔는데 거기 같이 간 인물이 하나 더 있는데 둘이 갔어요. 네네. 이제 둘이 갔는데 김일성을 2번 만났대요 거기서. 네네. 그런데 2번 만났는데 주체 사상을 같이 이제 거기서 무슨 양반들 시조 옳듯이 아니면은 이제 거기 선문답 하듯이 네네. 이렇게 딱 이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북한을 가면서 첫인상부터가 뭐냐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북한은 굉장히 자기들보다는 우리나라만큼은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폐공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게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북한에 대한 게 환상이 좀 깨지고 이제 북한에 이제 김일성을 이제 만났는데 좀 자기는 북한에 김일성하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예. 김일성이가 말하는 거 보니까 주체 사상을 모르겠는 거예요. 알 리가 있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선전선동으로 쓰인 건데 김일성이가 외울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착각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최재형이라는 자는 서울 한복판에서 주체 사상을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목사 노회라고 하지요. 노회, 그러니까 남가주에 있는 무슨 장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너무 친북 활동을 해갖고 아예 제명했다. 이 최재형이가 국정감사가 나와갖고 이 의원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디 소속이냐 너? 그랬더니 나 뭐 장로 쪽 뭐 어디에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내가 말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왜냐하면 잘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있어야 아니 그 원래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목자. 네네. 목사. 양치 있는 목사.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양을 치는 목자가 되리라. 네네. 너희는 양치기. 예, 양치기가 이제 목자인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자가 선비 사자잖아요. 네네. 예, 선비로 바꿔갖고 이제 목사 아니에요. 네네. 근데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네. 예. 아유, 이제 종교까지도 해박하시다. 예. 목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목자, 그 다음에 전도자, 뭐 이런 말은 있어도, 전도하는 자, 뭐 이런 말이 있어도 목사라는 단어는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는 있냐면 집사는 있어요. 스데반 집사 같은. 예. 그런데, 이게 목사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양을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 치는 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양도 없는데 무슨 목자야. 그렇지. 교회가 있어야지. 네. 자기 교회가 없는데 무슨 목사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어디 교회 담임 목사든 부목사든 목사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없어. 그럼 교회도 안 나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교회도 안 나가는데 목사야. 옛날에 그냥 했어. 그러면 지금 교회 안 나가?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지. 왜 목사예요, 그게? 그렇죠. 중인데 산에서 내려왔어. 그러면 중입니까? 예? 예. 가급적 스님. 아니, 스님입니까? 네. 아니, 산에 있을 때 스님이지. 그렇죠. 내려왔어. 머리도 이미 길렀어. 그런데 스님이냐고요. 그렇죠. 머리 기름은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바이라고 그러죠. 직업은 필요하고 당신 뭐야? 그러면 목사야. 이거 써먹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죠. 무슨 목사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사기꾼 북한 가라 그냥. 거기 나는 미국에서 있잖아요. 네네. 영주권 박탈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거를 미국에다가 네네.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왜 그렇게 종북주의자들이 그렇게 판을 친대요? 그러니까 미국에 꼭 가 있잖아. 왜 그러냐면 거기서 활동하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임종석이도 반미 그렇게 외치는데 자식들은 미국으로 다 유학 보냈잖아요. 그렇죠. 반미 하는 애들이 미국으로 제일 많이 가. 아까 윤미향과 그 남편도 가장 센 그 반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부부가. 근데 그 딸은 미국의 가장 유명한 무슨 그 음악학교의 피아니스트야.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예요. 야, 내 딸은 하버드 나왔어. 뭐 이런 거 자랑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북 좌파들. 그 다음에 이재명 보세요. 반일 운동 하면서, 노 저펜 막 이러는데 그때 뭐 하냐면 9월에 샴푸로 머리 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 선동 좀 당하고 그만 좀 속읍시다. 예. 속는 거 지겹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최재형이 사실 자기 교회에서 제명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지금 조국당이 갑자기 탄핵에 목을 맸어요. 그렇죠. 예, 미쳤어요 지금 거의. 그리고 플랜카드도 엄청 많이 붙였더라고요 여기저기. 근데 오히려 민주당은 우리는 아직 탄핵까지는 얘기 안 했다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조국은
이재명에게 보수다. 네. 라고 얘기했어요. 뭔 소리인지 지금 모르겠는데. 딴 게 아니라 간단한데요. 지금 지지율이 6.8%예요. 네. 지지율 6.8%. 지금 보니까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미워하고 매일 얼굴 저렇게 그냥 본인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끝없이 찡그리고 국민한테 화내잖아요. 저는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는 말이 저분 얼굴 보면 아니 본인이 뭐 속으로 본인 스스로 억울한 모양인데 네. 국민이 지금 주는 세금 받아갖고서 지금 의석 12석 가진 대표면 그렇죠. 국민 앞에서는 좀 그런 표정 좀 풀어야지. 맞아요. 난 정말 저걸만 보면 나 억울하고 나 분하고 난 복수하겠어. 아이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인데 왜 국민 네. 앞에서 공당 대표가 그런 네. 표정을 하는 거 이거부터 좀 반성해야 될 거고 아마도 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상징되는 이게 정치가 아니고 사감 네. 네. 그리고 뭐 국정 어른 이런 거에 대한 게 아니고 어떤 복수 이런 게 이 당의 그쵸. 어떤 그 콘텐츠가 그쵸. 그거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지금 뭡니까 리얼미터 조사도에서 지금 조국 당이 6.8%요. 네. 네. 자 이분이 말이죠 4월 둘째 주 그러니까 총선 직후에 14.2%인데 네. 6월 셋째 주에 10.10% 그리고 8월 둘째 주에 8.6%에서 드디어 6.8%로 끝없는 내리막입니다. 그렇죠. 7%포인트 하락했고요. 그다음 그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 네. 났고 그다음에 두 번째 16 재보선에서 호남에서 다 완전 패배했잖아요. 전멸했죠. 다 패배하고 그다음에 부산에서는 음. 우리가 그래도 단일화 해주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민주당 승리에 기여할 수 도와줄게. 있다라는 도와줄게가 아니라 지분을 요구한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너랑 나랑 단일화하면 그러네. 국민의 이기니까 대신에 우리 나중에 우리한테 대가 줘야지. 그렇게 한 거지. 정치의 세계는 그치. 시장보다 더 확실합니다. 아. 저기도 의석이니 지지율이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계산 정확해요. 그거 절대로 정치인들 절대 어수룩하지 네. 않습니다. 우리 그 사람 좋다고 맨날 와서 좋은 소리만 하는 것 같지만 그분들 돌아서는 순간 눈빛은 네. 어느 시장 상인보다 매섭고 그렇죠. 날카롭고 예. 그들의 손 악수하는 그 힘 자체에 이미 저울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래서 딱 줄 때 네. 이분이 나 어느 정도 도와주는 사람이다를 그 손목의 힘을 악력으로 알아요. 악력으로.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뭔가 그 어떤 정치인한테 대표님의 본심을 숨기고 싶으면 그 손의 악수할 때? 농도를 마음과는 달리 조절해야 돼. 아. 미운 사람일수록 꽉 잡아주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지 그분이 오판을 하지. 좋은 사람 있으면 대충 잡고. 이번 한동훈 대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금정과 강화. 금정하고 강화를 갔더니 그 강화는 꽉 잡는데 금정이 정말 이게 악력이 약하더라. 네. 그래서 내가 거기 올인을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된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면요. 네. 그 지금 조국이 이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러다가는 완전히 소멸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소멸. 네. 지금 속으로 이재명 대표 엄청 웃고 있죠. 이거 뭐 이제 내 거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아무리 지연을 하려고 그래도 대법원 시계는 돌아갑니다. 어떤 형태로든 돌아가죠. 이제 그 3심이 이루어질 것이고 상식적 대한민국 법원이 상식적인 법원이라면 이분은 네. 깜빵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 순간 이 주인 없는데 그리고 이름 자체가 조국 혁신당인데 그러니까요. 조국이 깜빵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조국 구출당으로 바꾸나요? 아니요. 조국 수감당? 조국 구출당. 조국 구출당. 글쎄요. 저 솔직히 생각하는데 조국 대표 깜빵 간 순간 그분들이 구출에 나설까요? 자기 앞으로 얼마 이제 3년 반 임기나 이제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내가 그렇죠. 잘해서 그다음에 또 그렇죠. 배지 달기가 핵심이지. 이분들에게 조국이란 본인들이 끈배지 달기 위한 어떤 수단이지. 물론 저는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국이 아이돌이야. 나름 네. 자기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12명의 운영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팬클럽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돌이 깜빵을 가. 네. 그럼 운영진과 팬클럽은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과거에 혹시 뭐 보니까 그런 거 한번 운영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안 하죠, 그럼. 네.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조국 대표 입장에서 이제 머리 굴리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더 세게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렇죠. 좌클릭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오히려 오른쪽으로 밀고 그리고 내가 왼쪽을 다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그런 것 각을 같아요. 잡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알고 보면 민주당은 뭐 실용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지금 이제 그 국힘이랑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당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가 정말 우리 이른바 문바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정체성. 네. 이제 국힘을 진짜 악마로 확 몰고 확실하게 각을 세우는 거는 우리다. 네. 이미 민주당은 그 집권을 노리고 중도 잡으려고 우클릭 들어갔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선명성이 없다. 정말 선명한 야당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한테 와라. 그래서 지금 세일 들어간 거야. 세일.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민주당에 어쨌든 비명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은 민주당 비명계하고 조국당하고 그러니까 친명계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네. 누가 먹을 것이냐의 예. 어떤 그런 경쟁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같은 친명이라 그래도 같은 친문이라 그래도 조국 계열하고 또 뭐 예를 들어 임종석 계열하고 또 무슨 다른 이낙연 계열은 다 달라요. 그렇죠. 다 경쟁이야, 다 경쟁. 특히 조국하고 임종석은 완전 견원지간이고. 그다음에 이낙연도 뭐 조국이 뭐 좋을 리가 있어요? 그렇죠. 조국 밀어내고 싶지. 그냥 깜빵 가서 그냥 해결하고 오면 그만이지. 다 그 생각뿐이에요. 제가 지금 다 동상이몽이고요. 그래서 그 이제 포인트는 다들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언제 깜빵 가나. 빨리 깜빵 간 다음에 좀 상황 정리돼가. 그 두 가지. 조국 언제 깜빵 가나, 이재명 언제 유죄 선고돼서 금배지 날아갈 가능성이 생기나. 요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네. 이른바 비명계이고요. 그래서 이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좌클릭, 세게 좌클릭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리고 좌클릭을 하려면 딴 거 필요 없어요. 뭐 민주당보다 더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악독하게, 네. 또는 좋게 말하면 더 강력하게 네. 윤석열 때려잡기에 나서야 되기 때문에 아직 민주당이 꺼내지 않는 탄핵 카드를 무조건 꺼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뭐 이제 당연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건 결국은 자기가 깜빵 간 다음에 이 당을 어떻게 하느냐. 이 당을 일단 위탁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위탁 경영. 예. 그렇죠. 예, 저 뭐냐. 누가 하나요? 지금 그래서 정세균 대표한테 뭐 맡긴다? 논의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정세균, 김부겸, 뭐 이낙연 이런 이게 삼총사잖아요. 세 명의 네. 민주당 정권 총리잖아. 전총리들. 예.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셋 다 지금 비명 그리고 거의 반명이에요. 이 사람. 그렇죠. 이 사람 셋 다 반명인데 예를 들어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가장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김부겸 전 총리는 이 다른 두 총리에 비해서 강점이 뭐냐? 이 중도 확장성이 넓어요. 그러니까 영남 출신이라는 것도 있고 중도 확장성도 넓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 있고 본인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원칙을 정했는데 첫째 이재명과는 앞으로 절대 뭐 같은 타협이나 이런 거 없다. 이재명 아닌 민주당을 만든다. 아 김부겸이. 그래서 내가 그 민주당의 이제 대선 주자가 된다. 네, 네. 이런 목표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건 확실한 이제 그건데 그래서 지금 저 강연 정치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가 또 근데 논란이냐면 그러면 너는 왜 이번에 우리 비명을 다 죽인 그 학살, 킬링필드 총선에 왜 이재명하고 그치. 손잡고 선대본부장 선대본부장 해줬냐? 이재명 들러리가 왜 돼줬냐? 뭐 이 부분이 굉장히 그러네요. 앞으로 비명들 간의 지분 다툼에서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재명의 비명에서 겉으로 조금 뭐 우려한다고 했지만 다 결국 인정해 줬거든. 대표적으로 양문석한테 어떻게 했어요? 양문석한테 한번 가서 눈 부라리면서 당신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러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이거 한마디 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럼 그게 지금까지 나온 뭐 그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설화와 그다음에 그 담대한 그 뭐냐 그거 전부 용서해 준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결국 양문석 공천 다 인정을 준 거예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가 사실 제일 무서운 말이죠. 공천 인증해 준 그러한 그 네. 저 뭐냐 책임을 김부겸 대표는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정세균, 이낙연은 집중 공격을 아마 만약에 이재명이 몰락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재명의 이 더군다나 비명 학살을 바로 방주한 사람은 김부겸. 그래서 김부겸은 안 되고 나머지 우리 둘이. 또 우리 둘은 그 사이에서 또 뭐 한번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하여간 다툼이 있을 수가 있다. 예. 그러네요. 보면 올해 선거에서 민주당이 좀 밀리다가 정세균, 김부겸이 합류하면서 판이 바뀌었거든요. 정세균은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정세균은 그걸 굉장히 정세균은 이재명 주도의 이번 총선은 절대 나는 도와줄 수 없다 해서 물론 이건 있었어요. 공천이 확정된 다음에 본인 그 친균계 죄송합니다. 친균계 예를 들어 뭐 김교흥이라든가 아주 열성 친균계가 있어요. 이제 그런 데 가서 지원 유세는 해줬어요. 근데 그건 명분은 되죠. 그거야 뭐 공천하고 관계 없는 거니까. 대진표 짜인 다음에 민주당 후보 그것도 자기 옛날에다 패밀리였던 사람들이 이제 가서 도와준 거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비명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도덕하고 너무나 반민주당적인 그 학살, 공천 학살에 김부겸이 가담했다. 반면에 정세균은 그걸 확실하게 거부했고 그리고 정세균이 실제로 김부겸 만난 자리에서 넌 왜 그런 일을 했니? 라고 비판을 했다는 것도 전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정세균은 약간 관망이었다면 김부겸은 부역이라고 봐야 되네. 관망이 아니고 정세균은 적어도 나는 뭐 이재명은 절대 손잡지 않았다. 예, 이런 거죠. 예, 그런 거라는 미래를 도모하는 해안이었나? 그거는 이제 모르죠. 이제 저 상황을 봐야죠. 이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래서 이재명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이재명 체제가 만약에 좀 계속 유지가 만약에 된다면
그거 뭐죠? 저 정세균은 감 못 잡고 그냥 자기 혼자서 호기 부리다가 그냥 이제 그냥 점점 배제된다. 뭐 이렇게도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판사님들의 양심과 맞습니다. 상식이 필요합니다. 저희 오늘 시민단체 길 이번 주부터 이재명 재판 국민 생중계 서명운동 을 하려고 해요. 누구 서명요? 시민단체 길에서 이재명 1심 재판 생중계 청원. 해볼만 하죠. 그거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많이 좀 참가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사실 굉장히 큰 전쟁이었거든요. 애초 시작부터.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에 거의 이게 한반도로 막 깊숙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전쟁광으로 모는 것으로 이거를 악용하려고 지금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 무리수예요. 악수가 아닌가 저거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아니 우선 민주당은 처음에는 북한의 파병 얘기에 대해서 북한이 부인하고 있다. 정부는 뭐 불장난을 하지 말라 확실하지 않은 정부로 그랬는데 우선 본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북한 옹호 그리고 파병 안 했다는 쪽으로 막 그냥 몰고 간 그거부터 본인이 반성을 해야죠. 그렇죠. 국민들한테 팩트를 지금 결과적으로 속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둘째 전쟁광 그러는데 전쟁광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러시아 푸틴하고 북한 김정은입니다. 그렇죠. 아니 푸틴이 그렇게 정말 이 가장 민주당이 싫어하는 게 이른바 침략 전쟁이고 일제히 침략 전쟁 같은 건데 그걸 한 개로 러시아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 맨날 그 미국의 그 월남전 이 참전에 대해서 그렇게 눈에 쌍심 지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략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더니 그렇죠. 거기 북한이 지금 더군다나 파병하여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그 월남전에 우리가 파병하고 우리가 그래서 월남을 합살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인데 그쵸. 왜 여기에 대해서 북한 비난 한번 제대로 못해? 제가 들어보니까 그 눈에 띄는 거는 이제 파병이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뉴스로 굳어진 순간 민주당에서 밤에 한밤중에 입장을 냈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북한의 그 파병은 안 된다, 규탄한다는 걸 냈어요. 아무도 몰래. 그거 밤중에 냈는데 왜 그렇게 냈느냐? 많은 사람들의 분석은 이재명 대표가 수권 모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에게도 어필하게 북한의 파병 자체는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딱 한번 분위기 폼을 잡은 거예요. 이제 그래놓고 바로 그냥 성명 하나 달랑 낸 다음에는 다시 그냥 이제 국회 차원에서 여야 합동으로 북한의 파병 규탄 해야죠. 문정국가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해요. 그리고 사실 지금이 딱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선임해서 출범하기가 제일 좋은 시기예요. 그렇죠. 저 파병 용병으로 나간 저 어린 소년병들을 규탄하면서 그거를 지금 딱 북한 인권 문제를 내기가 좋은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를 잡으면 한국 국정원에 가서 신문을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 대한민국의 고문 기술을 세계에 전파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전쟁 놀이냐 난리를 쳤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근데 이분 고문 한 번도 안 받아보지 않으셨나요? 네? 고문 한 번도 안 받아본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국민을 고문을 많이 했죠. 정신적 고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치. 고문 기술자를 보낼 것 같으면 이재명을 보내야지. 이제 국정원이 세상에 고문으로 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억류하고 있는 그쵸. 북한군 포로를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뭐 하는 나라인가요? 남의 나라 그러면 정보기관이 와가지고 고문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잡고 분명히 우크라이나 군 막사에 지금 그 포로들이 잡혀있을 텐데 남의 나라 정보기관원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잡은 포로를 그렇게 고문을 하면은 아무리 우방국이라 그래도 우크라이나군이 가만히 있는다는 수가 우크라이나 모독이죠.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자기가 잡은 포로를 외국의 정보기관한테 넘겨서 고문을 장하게 만든다. 그래서 저도 우크라이나 대사 인터뷰했는데 다시 한번 요걸 갖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우크라이나 대사가 포로마넨크 대사란 분인데 이름도 포로마넨크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 물어봤어요. 2년 전 전쟁 터졌을 때 6개월짜리 초보 정치인이 실수했다는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에 러시아 편을 드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포 대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때 나는 윤석열 후보 당신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다 만났다. 근데 이재명 후보하고는 코로나 때라서
온라인으로 했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당신께서 얘기한 언급 중에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님, 젤렌스키 대통령님에 대해서 얘기한 이런 언급 이런 것들은 not true. not true. 틀리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다. 이 대사가 이런 얘기를 기자한테 해주기는 쉽지 않아요. 그쵸. 네, 분명히 그래서 내가 저는 흥미가 있어서 그럼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라고 네. 하니까 그 부분은 약간 이제 좀 직접 얘기하기는 그런지 네. 우리가 좀 포멀한 좀 약간 격식을 갖춘 대화를 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의 입장을 얘기했고 나는 나의 입장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이 외교는요. 네. 정치인들하고 하는 외교 그 대화보다도 좀 더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정치인하고 하는 그 대화보다 외교관이나 이렇게 하는 그렇죠. 대화는 좀 더 추상적이 되는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사소한 논쟁의 빌미도 안 주려고 그래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에 갖다 놔도 큰 문제가 없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들이 엄청 싸웠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외교관을 설명하냐면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 아. 보통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는 건 상당히 싸웠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보통.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네. 나는 나의 입장, 그는 그의 입장을 얘기했다는 건 이건 진짜 크게 부딪혔다. 이런 것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격식을 갖췄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터놓고 얘기하고 뭐 서로 마음에 통했다는 게 아니라 격이 없이 얘기한 게 아니구나. 나는 격의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격식을 갖췄다. 그래서 외교관이 하는 외교적인 대화는 약간 그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적어도 그런 사람이 내가 분명히 지금 내 주재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던 사람한테 not true. 당신이 얘기한 것 중에 일부는 not true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인식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빡쳤구나. 정말 죄송하지만 이것만큼은 true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그래갖고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스탠스를 보면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네. 민주당은 이런 우리 국가적이고 어떤 글로벌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전쟁광으로 몰으려고. 오로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전쟁광으로 몰기에는 그 아까 말한 대로 이 북한하고 푸틴이 전쟁광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너무 번지수가 동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을 전쟁광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쟁광은 김씨 왕조입니다. 그렇죠. 자, 우선 6.25 우리나라 선량한 우리나라 국민을 새벽에 탱크 몰고 쳐들어온 네. 자들이 누굽니까? 근데 그걸 또 처음에는 엄청 부인을 하고 오히려 남쪽에서 북으로 쳐들어갔다고 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고요. 그쵸. 그러다가 북한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기밀문서 해제되면서 보니까 다 그날 남침하도록 다 그 작전 계획이니 뭐니라 나오면서 그 얘기는 싹 들어갔는데 네. 그때부터 갑자기 또 남쪽이 전쟁광이래.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북한이 남쪽이 침략했다고 하다가 남쪽이 침략한 게 아니고 북쪽이 침략한 게 이제 명백하니까 그거는 쏙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또 남쪽이 전쟁광이래. 가만히 보니까. 가련한 네. 북한을 네. 자극하는. 네. 네. 근데 지금 북한 보세요. 북한이 지금 점점 더 전쟁광이 돼가고 있는 이유는 이제 저 남쪽 애들은 우리 동포도 아니고 우리 피도 아니고 그쵸. 절대 나중에 통일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저거는 완전히 적대국 남이니까 나중에 이놈들 다 까 부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바뀐 게 북한 아니야? 네. 북한이 지금 전쟁광인데 세상에 그러면 지금 북한의 그런 전쟁광적 행태, 그다음에 북한의 지금 그렇게 완전히 민족을 단절시키는 행태, 이거를 비판을 먼저 해야 될 것인데 그쵸. 그런 건 하나도 안 할 뿐더러 민주당의 한 어엿한 멤버인 인종석이라는 자는 오히려 지금 북한을 두둔하면서 개의 나라로 우리 이제 가자. 통일 우리 앞으로 얘기하지 말자. 두 민족으로 그냥 살면서 네. 그냥 앞으로 그냥 적당히 상황이나 보자. 이런 지금 북한의 말 그대로 지금 해달라는 네. 것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태도부터 고쳐야 된다. 그럼 맞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이런 그 민주당의 이런 자세는 왜 이렇게 나오느냐면은 근본적으로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래요. 무조건 북한 그리고 북한 너무 뒤에 친북으로. 중국 그리고 중국 뒤에 러시아 이런 애들하고 그냥 어떻게든 이제 해가지고 뭔가 판을 바꿔보려고. 그런데 더 웃긴 건 그분들이 속한 그분들의 몸뚱이 그분들의 계급은 어디까지나 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그쵸. 체제, 자유시장 경제와 맞습니다. 민주주의 그분들이 다 뿌리박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신익희 장면부터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영삼, 김대중으로 다 이루어져서 보수야당이었어요. 보수야당이란 건 뭐냐?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신봉해서 대통령 직선제 하자는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맞네요. 예? 그리고 외려 이제 지금 보수가 옛날에 보면 한국식 민주주의 그쵸. 주장한 게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도 그러네요.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체육관 간선제라고 하지만 그 왜 그랬어요? 그때 나라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외국 잘 사는 서양하고는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싸우면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적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해서 오히려 미국식을 거부한 게 누구냐? 그게 보수였어요. 그러네요. 가장 미국 그 식의 그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사실은 찬양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며 그것을 무기로 오히려 저 박정희나 전두환을 공격한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네요, 어느 순간 진짜 맞네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잖아. 그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민주당 계열 사람들이 엄청 87년 한 게 오히려 민주당이 훨씬 자유주의를 표방해야 되는데. 미국처럼 우리 내 손으로 대통령 뽑읍시다. 호헌철폐 독재타도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잘 보면은 그때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이제 여기서 이 주사파 세력 586 세력이 이 전통적인 이 민주당 세력 이게 이제 보수 야당인데 이 세력을 대표하는 분이 신익희, 김영삼, 김대중 요 라인입니다. 요분들은 철저히 친미 그다음에 김영삼, 진짜 김대중 특히 친일이에요. 그렇죠. 김다이주 센세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네. 그 사람들과 연대해서 한반도 운명을 헤쳐나가야 된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뭐뭐 그러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그 가장 친일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일본과 미국이 아니었으면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어요. 일본하고 미국이 김대중 대통령 사형을 감면시키기가 하였고 일본이 적극 나섰고 미국이 우리한테 보내라 해서 그래서 미국 때 일본 김대중 실제로 일본에서 그 도피 생활을 한 적도 있잖아요. 일본이 그 도피 그러니까 이분은 유신이 나고 나서 바로 일본 갔어. 일본에 있다가 일본에 그대로 붙박이로 있으면서 거기서 73년 8월까지 계속 거기서 이제 이른바 반유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마땅히 여기던 이후락 등 이 유신 정권의 약간 강경 세력이 이제 김대중을 납치해서 이런 무리수를 벌이다가 이제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특히 그때 그거 살려준 게 누군지 아세요? 일본하고 미국이에요. 그렇죠. 일본하고 미국이 김대중 다이추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박정희 정권한테 그냥 엄청난 압박을 가해서 이 사람 죽이면 당신들 큰일 날 줄 알아. 그래서 미국 대사 합의부는 바로 골프 치다가 바로 청와대에다가 연락을 해서 압박했고 일본은 가장 강력한 언사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활동 중인 한국 정치인을 귀 국가의 정보기관이 끌고 갈 수 있느냐면서 무조건 살려내라 난리쳤어요. 일본에서 그때 단교 얘기까지 나올 줄은 험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김대중을 보호해주고 아껴준 게 누구냐? 일본이에요. 자, 그래서 민주당식으로 얘기하면은 유신 시대에 일본의 임시정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김대중 임정이 거기 있었어요. 정확한 표현이네. 그래서 그리고 일본이 다 그걸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두환 정부 때 김대중 사형 때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형 때렸는데 그때 이제 군사정부 시절이니까 판결문이 공개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 논리도 궁색할 거 아니야. 그 판결문을 공개 안 하니까 그 공개하라고 난리친 게 누군지 아세요? 미국. 일본. 미국도 물론 그렇지만 일본은 아예 당시 스즈키젠코 일본 총리가 판결문을 공개하고 우선 긴다이추 센세이 이렇게 중형 때리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사형하게 되면 국제 문제 나고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까지 추상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네요. 대단하네요. 예. 이런 정도 그래갖고 실제로 일본 그때 지금 문서 공개하면 아마 놀라 자빠질 걸. 그러네. 민주당 사람들 지금 그러면 계속 반일하실 건지 궁금하네. 그렇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 정말 살려주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게 일본 미국이에요. 일본은요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가장 큰 대일 비즈니스가 뭐였냐면 그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20배 잘 살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뭘 요구했냐면 우리가 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산주의. 그때 소련, 그쵸. 중공, 북한. 근데 그 나라들로부터 너네 지켜주고 있는 방파제가 어디? 그쵸. 우리 대한민국.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이 너네 방위비 분담금 내. 지금 바로 그거야. 트럼프 같은 거.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쪽으로 40억 달러 차관을 요구합니다. 근데 미국이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서 일본이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니네가 왜 그 돈이 없어요? 사실은 그 돈 있지. 근데 이제 그때 일본이 그래? 뭐 그렇게 돈 달라 그러면 우리도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그 전에 조건이 있어. 긴다이추 센세이. 김대중 사형이 웬 말이니? 그리고 판결문 내놔. 우리가 보고 분석하겠어. 이게 정말 죄가 되는지. 살려내. 네. 석방해까지 갔어. 그게 일본이에요. 그게. 그럼 그 당시에 미국이나 일본은 어쨌든 김대중이 자유주의에 가장 적합한 정치인이라고 그게 아니고 봤을 수 있나요? 미국이나 일본은 그 당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두환과 김대중이 다 공존하는 체제를 당연히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두환과 김대중과 다 여당과 야당이 공존하는 나라를 우리는 우방국과 동맹국으로 두고 싶지. 그러네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도와주는 나라, 좋은 관계 맺는 친구 나라가 기본적으로
여당이 야당 정치인을 죽여버리는 나라는 그것은 아프리카나 남미의 독재국가 그런 나라들하고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네. 미군도 보내주고 일본도 가장 중요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나라가 그렇게 여당이 정권 잡았고 야당 총수를 사형시켜버리는 그런 나라가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민주당이 가장 큰 의미에서 수혜를 받은 집단이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그때 민주당이 또 일본과 미국의 사회단체 언론에서 맨날 김대중이라든가 그런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을 우려한다. 그럴 때 그걸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그쵸. 그걸 가지고는 막 그냥 선전하고 우리 같은 기자들한테 봐라 오늘도 일본의 무슨 단체 미국의 무슨 단체가 한국의 인권 탄압 우려한다고 성명을 했다. 아니 중앙일보 왜 이런 거 보도 안 하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북한의 인권 탄압 얘기하면 왜 내정 간섭하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진짜 민주당 지금 사람들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자기네들 인권 문제 삼으면 그 국제사회에서 얼마든지 개입해야 되고 북한 인권 그리고 지금 북한 인권 탄압이 옛날 그런 박정희나 전두환의 인권 탄압보다 100배 1000배 강했으면 강했지. 그쵸.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우리한테는 당연히 그거는 우리 민주적으로 도와준 거고 북한 그거 문제 삼으면 그건 내정 간섭. 그쵸. 북한을 부인하고 김정은 무시하냐? 그러니까 좀 공부 좀 하고 자기네들 뿌리가 어떤 건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잘못되느냐. 586 주사파들이 거기 들어가면서 맞아요. 갑자기 선명 민주 자유 그리고 친미 친일이었던 이 정당을 갑자기 굉장히 그렇죠. 친북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지금 문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지금 핵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 북한 비핵화 입도 뻥끗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80년대에는 비핵화 난리 쳤어요. 반핵, 절대 핵은 안 된다. 지금 북한에 대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 누구한테 한 줄 아세요? 그게 미국 반미 반핵. 그때 뭐냐면 그때 우리나라에 핵이 많았어요. 미군 전술핵이 무지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북한이 그럼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령이 내려왔겠지. 그래서 그때 이 586 핵심들 구호가 뭐예요? 반미 반핵. 아니 반전 반핵. 양키고 홈이었어요. 맞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반핵이에요. 근데 지금 근데 웃기는 게 91년도에 남북 비핵화 협정이 맺어지면서 남한에 있는 미군 핵이 다 빠져요. 빠졌지요. 그 이유는 그 당시 그 냉전 탈냉전으로 소련 동구가 이제 해체되면서 동구에 있던 그 동구와 그 우크라이나에 있던 소련 핵 내지 자체 보유한 핵을 다 없애야 했기 때문에 그 소련하고 미국이 약조를 맺은 게 소련하고 미국 땅에만 핵을 두고 나머지 소련의 동맹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에 있는 핵은 다 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 부시 행정부가 한국에 있는 핵을 다 뺍니다. 북한 입장에서 좋았죠. 그래서 남북 비핵화 협정이 맺어져요. 그게 91년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핵을 그때 개발한 게 아니지만 미국이 우리나라 곳곳에 깔아뒀던 핵이 다 빠져나갑니다. 전술핵이 빠지죠.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비핵화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부터 그리고는 그렇게 되자마자 북한은 근데 바로 핵을 만들기 시작했어. 이미 그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부터는 얼씨구나고 막 대놓고 만들어요. 자, 근데 하루아침에 여기 지금 586 구호가 바뀝니다. 반전 반핵 사라져요. 이게 왜? 지금까지는 미국 핵은 반핵인데 북한 핵은 오케이야. 한반도를 지키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냐고 하면은 그냥 양키고홈이라든가 반전이라든가 전쟁광 미국은 이 땅을 떠나야지 이런 걸로 바뀌지. 그렇죠. 반핵의 비읍도 사라져요. 이게 아주 또 중요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과거에 해방 전국에서도 신탁 통치 반대하다가 소련 지령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찬탁으로 돌아선 좌익의 행태나 또 얼마 전에 바로 김정은이 이제 저 남쪽 것들은 우리랑 같은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자 그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한 임종석이나 어쩌면 하는 짓이 이렇게 반세기를 넘어서 다 똑같은지 똑같아. 기가 막힙니다. 똑같아.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남의 나라 전쟁에 왜 우리가 끼어가지고 이러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남의 나라 얘기 나온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원래 남의 나라 전쟁이었죠. 물론 뭐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지금 북한군 병사가 거기를 용병으로 가면 이제부터 이건 남의 나라 전쟁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잠깐만 남의 나라 전쟁. 근데 그것도 우리 김정은 교시에 따르면 맞는 얘기네. 그렇죠. 제가 그 생각 들었어요. 얘네가 그걸 받아들였나? 이런 생각이. 아니 그건 아니고 얘네들의 그런 걸 아마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건 골수고 일반적으로는 남의 나라 전쟁이라는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남의 나라 전쟁이라는 거는 미국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거나 그렇지. 미국이 돕는 전쟁은 그치. 절대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놈들 좋은 전쟁에 왜 우리가 총알바지 가야 하냐 하는 지금 서사를 첫 발을 이걸로 뛰는 겁니다. 남의 나라 전쟁하다가 언제 조만간 그렇게 나올 거예요. 미국 놈들 전쟁에 미국과 서방에 네. 그 더러운 전쟁에 근데 차마 지금 저 러시아가 침략한 사실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제가 볼 때 실드를 못할지는 못 치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우리가 미국 놈들도 총알바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냐? 아마 나올 겁니다. 네. 네, 제가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네. 수사파들은 이 전쟁이 터지자마자 러시아 편을 들었어요. 당연하죠. 안 들면 이상하지. 나토가 러시아를 위협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러면서 러시아 편을 들었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예? 러시아하고 왜 심기를 건드리냐. 예. 러시아하고 잘 지내자 이러면서 이건 심리학 전쟁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니 점점점 이렇게 우길승천으로 커지는 일본에 왜 우리가 척을 지냐 우리가 일본을 자꾸 자극해서 헤이그에 밀사 보내고 그러네요. 여기서 독립운동 벌이고 그러면 일본 애들이 더 우리 침략을 우리한테 더 들어올 테니까 그냥 지금 아예 일본에 미리미리 수그리고 그 왜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일본을 대항을 하느냐 한 건 똑같지 그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진짜 그 전두환 정부 시절에 일본 임시정부가 되게 즐거운 발견이었네요. 재밌었네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그 일본 특집을 일본과 김대중의 정말 뜨거운 열애. 너무 재밌어요. 네. 한번 해주세요. 그걸 직접 쓴 그 일본 고위 외교관 책도 있습니다. 100억 불 외교의 비밀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또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뿌리는 친일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는요. 이 친일이 나쁜 의미의 친일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은 이미 미국과 일본 주도의 이 서방 글로벌 체제에서 그 어떻게 보면 탄생하고 그 체제 속에서 커온 정당이라는 거예요. 그 체제 속에서 지금 민주당의 본주야라는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의 보호망 속에서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탄생했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나름 햇볕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일본과 미국이 적어도 100% 대놓고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의 최소한 동의와 어느 정도 그게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잘 보세요. 김대중이 98년도에 집권하지만 정일과의 정상회담은 2000년이 돼서 합니다. 98, 99, 3년 차에서나 해요. 이게 중요한데요. 왜 그랬을까요? 자, 문재인만 해도 봐요. 문재인만 해도 그 다음 해 바로 그냥 너무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버선발로 달려가서 2017년 5월에 집권했는데 2018년 2월에 평창 올림픽 때부터 난리를 치잖아요. 그냥 김여정 어서 옵시오. 김정은 왜 안 옵니까? 그리고 왜 미국 왜 펜스 치니? 우리 멋진 우리 예정하고 좀 같이 좀 앉아봐. 그랬는데 끝까지 펜스 쳤잖아. 펜스를 해가지고 그래서 펜스 나쁜 놈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문재인만 해도 집권 8개월 만에 그렇게 오매불망 북한하고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적어도 2년하고도 한 2년 반을 참다가 해요. 왜 그러냐? 2년 반 동안 미국하고 일본에 확실하게 구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고 그거 바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 안정되게 간 거야. 그런데 여기는 갑자기 한반도 운전자로 오니 뭐니 했다고 운전은 무슨 운전을 해? USB 막 내가 이제 알았어. 한반도 음주 운전자. 딸 보니까 맞잖아. 음주 운전자로 운이었다. 대리운전에서 음주운전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네, 맞네요. 네.